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버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 1강좌에서 80문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문제를 풀어봤고 거기에 따른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영상 되돌려 보시고 가고요. 2강좌 여러분 같이 또 문제 풀어보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운영체제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자, 버스 회사가 있고요. 또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인천시면 인천시. 그러면 일반적인 버스 운영은 버스 회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나요? 그 얘기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승객한테 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버스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의 여건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민의 발휘되기 위해서 버스가 운행되는데 버스 요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요금 가지고는 버스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대준다라고 그럴까요?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버스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민영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에서 일정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영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의 운영체제는 버스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또 버스 회사 혼자 다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섞여 있다.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 나름대로 수입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제도 아니고 민영제도 아니다.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단체에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공영제라고 그러고요. 버스 회사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영제라고 그러는데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것을 준공영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버스의 운영 체제는 준공영제인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버스의 운임 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버스 요금은 누가 정하나요? 서울시의 버스는 시내버스는 서울시장이 정하고요. 부산시의 버스는 부산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어떤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버스가 어떤 그 관할 구역 안에서만 운행하지 않고 시도를 벗어나가는 그런 버스가 있단 말이죠. 서울에서 뭐 강릉까지 간다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인천에서 뭐 마산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 개의 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버스가 운영되는데 그 요금을 결정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역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랑 광역형 시내버스는 시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1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마을버스는 시장 군수가 정하고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가 요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IC 교통카드를 내장된 칩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교통카드에 보게 되면 어떤 IC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접촉식도 있고 비접촉식도 있고 하이브리드식도 있지만 마그네트 방식은 없다. 마그네트 방식은 이제 그 어떤 그 전자계통이 아닌 말하자면 그 전자석 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통카드에서 마그네트식 방식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우리나라의 버스의 운영체제가 참 잘 돼 있는데요. 그 방법은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예전에는 버스가 언제 오나
제대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버스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이런 등등을 하면서 상당히 그 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하도 잘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우리나라 걸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은 BI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고, BM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BIS 정보 시스템은 승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보면은 몇 분 후에 어떤 버스, 그 후에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좌석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도 전부 정보를 주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BIS라고 그러고, BMS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운영체제의 정보 시스템을 BMS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버스 정보 시스템은 BIS가 있고 BMS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IS는 승객을 위주로 한 것이고, BMS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BIS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자,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용자에게 버스 운영 상황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맞지요? 2항 버스 이용 승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 정보 시스템이 BIS다. 다음 3항 버스 정류소, 출발, 도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자한테 제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BIS,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은 전부 BIS 정보 시스템이고요. 버스 운행 상황 관계 조사는 회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BMS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BIS는 4항이 아니다. 1, 2, 3항이 BIS 시스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봅니다. 버스 운영관리 시스템, BMS가 나왔죠. BMS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계 내용의 정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1항 버스 운행 및 종료 정보 제공,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용자한테.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이제 막차로 끝났습니다. 이런 정보는 이용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BIS인데 BMS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따라서 1항은 틀린 거고, 2항 전자지도 이용시간 관제라든가, 3항 실시간 운행 상태 파악이라든가,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는 전부 회사 차원이잖아요. 따라서 2항, 3항, 4항이 BMS의 내용이고, 1항은 BIS 시스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BIS와 BMS 정확하게 분류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중앙버스 차로 운영의 장점으로 보기 힘든 것 그랬어요. 중앙버스 차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인도 옆에 있는 것이 버스의 어떤 노선이었고, 버스에서 운행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바로 인도 옆에 있었던데, 인도 옆에 있지 않고 중앙선 쪽에 와 있는 정류장, 이것을 중앙버스 전용 차로라고 그러고, 청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중앙버스 차로 운영의 장점으로 보기 힘든 것 1항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데에서는 버스가 이용하기가 운행자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앙버스 전용차로 만들게 되면 쭉 흔히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많은 대다수의 어떤 승객을 교통에 편익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1항은 장점이고요. 2항 대중교통의 통행속도 제고 및 정시성 확보가 유리하다. 통행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죠.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3항 일반 차량과 마찰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어떤 버스 전용 차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반 택시라든가 또 자가용 자동차, 이런 일반 승합 자동차하고 계속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교통의 어떤 흐름에 불편함이 있는데,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게 되면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차량과 마찰을 최소화한다. 맞는 얘기죠. 4항 다른 전용 차로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적게 들을까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버스 전용차를 별도로 만든다는 자체부터가 돈 들잖아요. 따라서 보기 힘든 것, 버스 운영차로를 장점으로 보기 힘든 것, 따라서 4항이 여기에선 답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면 구간을 정해가지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 구간을, 일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건 뭘까요? 정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이죠.
따라서 위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바로 그냥 답이 나오죠. 전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버스 운영 체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버스의 운영 체계예요. 1항. 자, 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각 버스 회사가 유지한다. 맞죠? 운영 자체도 비록 중경유지만 일정한 지원금만 받는 거니까 버스의 운영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버스 자체 소유도 어떤 지방자치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회사의 소유잖아요. 1항은 맞는 얘기고 2항 노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다음 3항 표준 운송 원가로 경영 효율화가 또 가능하다. 4항 회사가 노선을 정함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회사가 노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협의하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 거죠. 또 회사가 노선을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서로의 어떤 이익에 대한 문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틀린 것은 4항 회사가 노선을 정한다는 자체부터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무료 환승제를 도입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무료 환승제를 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노선버스를 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바꿔 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별도로 요금을 딱딱딱 따로따로 내면서 장거리를 간다든가 노선이 버스하고 자기가 가는 목적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번 돈을 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바꿔 타는 것 자체는 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걸 무료 환승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하고 지하철도 무료 환승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단 같은 노선의 버스를 연속해서 2번 내렸다가 타는 건 일대일에 별도로 돈을 내야 되지만 어떤 16번을 탔다가 28번을 탄다. 그때는 무료 환승제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무료 환승제를 도입한 목적에 해당되는 것. 왜 무료 환승제를 만들었을까요? 1항 서비스 안정성 제고,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수익금 관리와 승객 신뢰 확보, 그것도 아니고요. 3항 버스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4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가지고 승객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은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유도해가지고 승객에게 편익을, 그만큼 돈을 더 내지 않고 목적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승객한테 좋은 거예요. 따라서 4항이 맞는 목적이 된다. 10번째 문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반 행위 결과가 버스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을 취소를 시키고 어느 때는 취소가 안 되느냐 그런 거예요. 1항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운전 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건 바로 취소입니다. 2항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 자격증은 취소가 돼요. 그 다음 3항 버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줬다, 빌려줬다. 이거 바로 버스 자격증 취소가 되죠. 4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그 운전 자격증도 취소가 되지만 어떤 그 정지를 먹었다. 60일 정지, 70일 정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의 자격증은 어떠냐? 정지 끝나고 나면 바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를 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노선버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죠? 1항 시내버스 노선버스지요. 농어촌 버스 일정한 노선 정리합니다. 운행하지요. 3항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세버스는 노선을 정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승객하고의 협의해서 목적지 어디입니다. 갑시다. 그럼 그때 가고 또 그 운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노선버스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역시 노선버스예요. 12번째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종별 요금체제를 자율요금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내버스 자율요금 되나요? 시내버스 시도지사가 정해줍니다. 고속버스 마찬가지고요. 농어촌버스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은 어떤 자율화에 의해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죠. 전세버스 요금 협의해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여객 운송사업은 어떤 것이 특수여객일까요? 장의차 같은 걸 되게 얘기합니다. 장의차 같은 걸. 그래서 전세버스나 특수여객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체계를 자율화로 해놓고 있다. 따라서 3항이 정답이고요. 시외버스, 마을버스 역시 시도지사가 요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교통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객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자 교통카드, 중앙정보 처리 시스템, 단말기 이런 것들이 전부 교통카드 시스템에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충전 시스템은 교통카드 시스템하고 관계가 없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사항이 13번째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봅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횟수에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이 심폐소생술은 혹시나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그 재난에 의해서 어떤 호흡이 멈추고 어떤 폐 어떤 기능, 맥박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어떤 소생시키는 이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죠. CP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인공호흡은 구강 대 구강에 입을 통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얼마큼 하느냐. 가슴 압박은 30회를 2번 정도. 인공호흡은 2번째로 반복해서 한다 해서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기본이에요. 따라서 가슴 압박은 얼마큼 30번 정도 한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2번 정도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에 대한 횟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 꼭 알아두세요. 버스 운전자 자격증에는 어떤 긴급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해서 심폐소생술 또 환자가 발생됐을 때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문제화돼서 나오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어요. 인공호흡을 해야 될 환자에 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인공호흡해야 되냐. 인공호흡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과연 호흡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호흡이 없을 때입니다. 그 대신 맥박은 있는 거죠. 호흡과 맥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망자 입장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호흡은 없지만 맥박은 뛴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서 하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일단 호흡이 없는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흡이 없고 어떤 폐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뇌 기능에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따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산소를 넣어주는 혈액순환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인공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인공호흡이라는 것이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를 봅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의 진행 순서를 옳게 열거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가 지금 상태는 환자가 됐겠죠. 환자가 과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인공호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기도로 통해서 호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기도를 열어놓는다. 이렇게 제게 있다든가 어떤 기도 안에 어떤 이물질로 채워져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을 먼저 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제게 있다는 것이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여는 것이 중요하지. 인공호흡을 먼저 하면 안 돼. 기도가 열려있지 않는데 인공호흡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의식 확인, 기도 열기 및 호흡 확인, 인공호흡,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진행 순서이다. 심폐소생술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버스를 이제 운행하는 상태가 되면 회사에서도 또 자주 또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어떤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계속해서 받으시게 되고 몸에 배이는 그런 어떤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16번째는 사항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문제를 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 그러죠. 지금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재난 상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운행 중 1항이에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 즉각 회사와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빨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어느 때는 운전자 혼자라서 다 조치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산사태로 또 어떤 터널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 화재 이런 것 등이 있는 것이 이제 재난인데 1항 맞는 얘기죠. 2항 장시간 고립 시에는 유류, 비상식량, 구급 환자 발생 등을 즉시 신고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근 유관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발생, 재난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3항 승객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승객의 안전조치가 제일 우선이지요. 4항 폭설 및 폭우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응급 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어떻게 될까요? 빨리 대피시켜야 하잖아요. 차 내에다가 계속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사항이 틀린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를 없애고 밝고 쾌적한 교통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걸까요? 운전자가 사고도 나지 않고 쾌적하게 어떤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려면 1항 초보 운전 교육성의 중요성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딱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없고 2항 기능 교육을 지도하는 기능 강사의 도덕성과 전문성 기능이라는 것은 버스 운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3항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춘 운전자를 육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4항 운전에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배양. 어쩌면 1항과 2항과 4항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3항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3항으로 정답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째 문제를 봅니다. 시야 확보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시야 확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란 말이죠. 이 범위가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것이냐. 앞차에 바짝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급차로 변경이 많은 경우도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늦다는 건 그만큼 시야가 좁은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자주 놀라지 않는 경우, 자주 놀라지 않는 것, 자주 놀라고 이런 것들은 시야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9번째 정답은 사항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20번째 문제를 봅니다. 타인 차량에 의한 사각으로 바르지 못한 것. 그랬어요. 타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자동차를 얘기하잖아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각,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 후방차의 뒤편, 내 뒷차의 뒤편을 보는 자체를 이것을 다른 차량이란 사각이라고 썼잖아요. 일반적으로 항상 운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르지 못한 거 후방차의 뒤편이 되고, 전방차에 붙어갈 때 아무래도 사각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쪽이요.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시 반대 차량에서 오는 차의 뒤 안 보입니다. 양쪽 도로변에 주정차된 사이에는 역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특히나 어린이 보호지역 같은 데에서 양쪽에 주정차,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주정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어린아이들은요 튀어나왔을 때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문제와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양쪽 도로변의 주정차장의 사이 자체는 역시 다른 차량에서 사각 보이지 않는 구간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의 그 특별 보호에 대한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어요.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노란 버스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차량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항,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모든 차들은 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절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1항이 아주 올바르게 설명이 된 거고요. 2항,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중일 때는 옆 차선으로 싹 비켜간다. 안 된다. 일단 정지하고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 앞질러 가면 안 돼요. 3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가오면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무조건 다가온다고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비켜서 있으면 되는 거고. 4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무조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정지해주고 또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앞질이 할 건가 안 할 건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21번째에서는 1항으로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22번째 문제입니다. 운전자의 피로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운전자가 피로하다,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로감이 오죠. 피로감이 오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 졸음도 오게 되고 또 내지는 어떤 그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런 거가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데 틀린 것 그래서 소음이 심함으로 가급적 차창을 열어놓지 않는다. 아무래도 창문을 열게 되면 소음은 아무래도 들리지요. 소음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창을 열지 않는다. 그 환기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어떤 자동차 안을 완벽하게 차단시킨 상태, 외부하고 차단시키고 어떤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음이 오게 되고 피로가 쌓이게 되잖아요. 따라서 소음이 많다고 차창문을 안 열어놓는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1항이 피로의 대책이 아니다. 2항,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 쓰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요. 5분 내지 10분 정도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바람직한 거고, 운행 중에는 지속적으로 눈을 움직여주는 것도 우리가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항이 피로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3번째 문제 봅니다. 음주운전자의 특징으로 틀린 것. 음주운전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항, 사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히 감퇴되겠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겠죠?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겠죠? 주위 환경의 반응의 능력이 저하되겠죠? 다 맞는 것 같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주위 환경에 과민하지 못해. 예민하지 못합니다. 둔해지는 거죠. 둔해지는. 멍한다고 그럴까요? 술 취해 있으면. 따라서 1항, 2항, 3항, 4항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음주운전은 주위 환경에 과민하지 않고 보통 무뎌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운전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자로 제일 좋은 거 뭐예요? 탁 그냥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운전 쫙 하시고 시야 잘 보시고 또 승객이 타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 또 내리시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거. 1. 심신 상태를 조절하여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를 운전한다. 자기의 어떤 마음과 신체 상태를 항상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 정확한 자세를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고, 2항,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3항,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과 행동으로 추측 운전을 한다. 나 이거 길 잘 알아. 뭐 누구 나타나지도 않아. 이건 오토바이 지나가지도 않아. 이런 그러면 안 되고, 곧 신호가 떨어질 거야. 이거 추측 안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하면서 추측 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운전자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3항에 답을 체크하시고요. 4항,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24번째 올바르지 않는 자세 운전자로서 사망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사망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앞바퀴를 옆에서 보았을 때 앞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이 수직선과 각도를 이루기 위해 설치된 것. 야, 자동차 공학적인 문제를 출제했군요. 자, 자동차는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지만 특히나 앞바퀴는 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어서 잘 굴러가야 됩니다. 조향 핸들도 잘 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흔들림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데 이것을 말한다. 앞바퀴가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바르게 쓰세요. 좌양좌, 우양우 이러면서 우리가 그 제식훈련도 받아봤고 군대에서는 더 정확한 제식훈련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자동차의 앞바퀴도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렬에서 앞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이 핸들축이에요. 수직선과 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게 뭐냐? 근데 정답은 캐스터입니다. 자, 이걸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앞바퀴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죠? 프론트 휠 어라이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 캠버, 캐스터, 토인이 있다. 들어보신 것 같죠? 캠버, 캐스터, 토인. 이것이 맞지 않게 되면 자동차 핸들이 꺾었다가 되돌아올 때 잘 안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어느 한쪽으로 마모가 되는 한쪽으로만 편마모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거냐? 캠버를 봅니다. 캠버는요, 자동차 앞바퀴가 이렇게 반듯하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습니다. 또 좁아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다는 것은 엔진도 올려놓고 승객이 타게 되면 이 벌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가 되는, 이것을 각을 두었는데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캠버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스터예요. 또 다도 바퀴가 있으면 여기에 킹핀이라고 하는 게 꽂혀져 있는데, 그럼 킹핀이 이제 고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킹핀이 반듯하게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각을 가지고 이만큼 뒤로 놨어요. 이게 자전거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의 후어크가 이렇게 좀 뒤로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후어크가 반듯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안하겠죠? 이렇게 누군지 약간 뒤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캐스터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캠바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벌어져 있는 걸 캠바 각이란데, 벌어져 있는 걸 플러스 캠바, 오므러져 있는 걸 마이너스 캠바라고 그래요. 하여튼 캠바고, 이와 같이 킹핀 각이 어떻게 각도를, 얼마만큼 각도를 주었느냐. 보통 뭐 많은 각도가 아니고 2도 내지 360도에서 2도 내지 6도 정도입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걸 캐스터 각이고요. 그 다음에 토인이라고 하는 게, 토인은요,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앞쪽이 약간 오므러져 있습니다. 뒤쪽보다 바퀴 자체가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므러져 있어요. 굴러가면서 자꾸 벗어나려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반듯하게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이 약간 오므러져 있는 것, 이것을 토인이라고 그러고, 벌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토아웃이라고도 합니다만 일단은 캠버, 캐스터, 토인이 앞바퀴 정렬, 프론트 휠 어라이먼트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까 정답은 캐스터를 물어봤던 거예요. 따라 정답은 캐스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캠바 이해가 나올 수도 있고 토인의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번째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의 주의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동차를 앞지르기 한다. 말하자면 그 추월한다는 거죠. 하나만 알아두세요. 뭔다? 어느 경우는 이제 추월은 뭐예요? 좌측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항 틀린 거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도로 중앙 좌측 부분으로 앞지르기 할 때에는 반대 방향을 꼭 확인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고요. 2항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우측이 아니고 뭐예요? 좌측으로 통해야 된다. 따라서 좌측으로 추월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는 것을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이 항이 좌측인데 우측으로 틀렸어요. 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가를 살펴본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고 한다면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4항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대방의 교통의 흐름에 주의해야 되겠죠. 반대에서 오는 차량하고 어떤 정면 충돌의 위험도 있잖아요.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항상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간다. 자동차.
그러나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7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보행자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거 그랬어요. 보행자가 지금 그 사고가 났는데 어떤 그 바르지 않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1항,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고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별로 안 난다?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행자 사고가 우리나라가 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항이 틀린 거고. 2항, 횡단 중에 사고가 가장 많다. 말하자면 자동차하고 그 보행자가 같이 가면서 어떤 사고보다는 횡단을, 도로를 횡단할 때 자동차가, 말하자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신호를 안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겠습니다는 그 보행자 사고는 횡단 중에, 도로를 횡단할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 어떤 형태든 간에 통행 중에 사고가 많다. 맞는 얘기고요. 4항, 연령층별로 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도로를 보행하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르신은 행동이 느려서 좀 문제가 있고 어린이는 그냥 막 천방지축의 분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음주운전은 지난 강좌에서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음주운전은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음주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형사처벌의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술을 적게 먹고 운전했다, 많이 먹고 운전했다, 다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지만 적게 먹고 운전했을 때는 면허증 정지가 되고요. 어떤 일정량의 수치가 넘어서 많이 드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데 그것은 0.03%부터는 음주운전인데 0.08%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100일 정지를 시킵니다. 벌점으로 100점이에요.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넘게 되면 면허증 취소가 된다. 면허증이 취소가 되면 여러분이 취득하시는 자격증마저도 취소가 되고요. 음주운전자로서 면허증이 취소돼서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5년 동안은 다시 운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점, 100일 정지가 된다. 29번째 문제 봅니다.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거.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술 먹고 운전했다는 자체는 무슨 행위다. 사고 날 것을 뻔히 알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 위반하면서 할 때는 어떤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에 의해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건데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는 살인행위로 본다 해서 그만큼 어떤 단속도 심하고 처벌도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알코올, 말하자면 술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랬어요. 어떤 것일까? 1항, 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2항, 긴장을 풀어주어서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술 한잔 탁 먹는 거 긴장도 풀어지고 맞긴 맞습니다. 술도 음식이니까 드시지 마십시오라고는 말씀은 저는 안 드려요. 드세요. 그러나 운전대는 잡지 마시라는 건데 술 먹으면 긴장은 풀어져요. 그러나 주의력이 높아지나요? 절대 주의력은 떨어집니다. 잘 뭐가 헷갈린단 말이죠. 술 먹고 있는 분 보게 되면. 따라서 이 항이 긴장을 풀어주어서 주의력을 향상시킨다가 옳지 않는 것. 3항,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지요. 술 먹었으니까요. 헷가닥 하는 거죠. 4항, 차선을 지키거나 옆에 달려가는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뭐예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인사사고도 나고 또 내지는 대물사고도 나고요. 따라서 29번째 정답은 이 항이 되겠습니다. 30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통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교통섬이 어떤 걸까요? 교통섬은 우리가 교차로에서 보게 되면 보행자가 걸어가는 그 사이에서 그림을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가 길어서 다 못 건너가서 신호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이와 같이 어떤 화단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인도 블록으로 쌓는 데가 있는데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교통섬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통섬은 무엇이냐?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보행자와 도로 횡단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다가 신호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서 있다가 다음 신호 기다리면 되겠죠.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게 교통섬이다. 2항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처를 위해서 설치한다. 아주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교통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3항 자동차가 원심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자동차가 원심력에 적응한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간단한 거죠. 실에다가 끝에 어떤 그 돌멩이 같은 거, 좀 무거운 물체를 딱 묶어가지고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원을 그리면서 이 무거운 그 추가, 말하자면 돌멩이가 자꾸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려는 것이 원심력. 중앙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할 때 커브를 돌 때에 속도가 빨라지면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전도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원심력에 대한 의미가 자동차가 연결되는데 자동차가 원심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섬 설치하나요? 원심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항이 되겠고요. 4.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의 모양의 시설이다. 교차로 또는 차도의 어떤 분기점 이 자체에 설치하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교통섬이라고 얘기한다. 교통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번째 문제 봅니다. 또 심폐소생술에 대한 문제네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비율은 얼마라고 그랬죠? 3번, 30번 가슴 압박. 그 다음에 인공호흡 몇 번? 2번 연속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째 문제 봅니다. 차량의 제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려놓고 쫙 밟아가는데 자동차가 쭉 밀려가다가 딱 섰다는 거죠. 자동차의 브레이크의 기능이 제동력이 발휘돼서 자동차가 완전히 쓸 때까지 이 자체가 이제 제동거리인데 그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뭘까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적게 밟았을 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 때도 길어지겠죠. 타이어가 많이 닳아진 것도 쭉 미끌려 갑니다. 브레이크의 기능은 발휘되지만 타이어 마모 때문에. 그 다음 노면에 어떤 물 또 내지는 눈, 빙판 그냥 쭉 미끌려 나면서 제동거리가 그만큼 길어지겠죠. 자, 1항 요인이 아닌 거 그랬어요. 어느 것이 그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영향 안 주는 거 그랬으니까 타이어의 마모 정도 뺀질뺀질한 타이어는 그만큼 제동거리 길어집니다. 노면 상태가 건조한 노면보다는 빗길이 더 제동기 길어지고 더 많은 건 눈길. 그 다음에 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결빙된 도로, 얼어있는 도로겠죠. 영향을 줍니다. 운행 속도가 그만큼 많아졌으면, 빨라졌으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면에 나 있는 그 자국이 스키드 마크라고 그랬죠. 그 스키드 마크가 길어지는 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속도가 그만큼 과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공주거리는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공주거리는 뭐예요? 운전자가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쭉 가다가 어떤 유물이 나타났다. 자동차 세워야 되겠다. 이때에 운전자가 발을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떼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기잖아요. 그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가지고 페달을 밟았다는 건 이제 제동이 되는 건데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그냥 공짜로 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일광제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는 자동차 정지거리가 돼요. 정지거리. 그래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한 것이다. 문제 꼬박꼬박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아두시고 제동거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공주거리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번째 문제 봅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메타 전에서 신호를 해야 되는가? 깜빡이를 언제 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서 깜빡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몇 미터 전방에서 해야 되죠? 100m 전방에서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 지시기 등 턴 시그널 램프를 켜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4번째입니다. 중앙분리대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 고속도로상에는 중앙선으로 페인트를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대가 쭉 있잖아요. 분리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서 오는 자동차하고 라이팅, 서로 이제 불빛이 눈을 부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정면 충돌을 아무래도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올바르지 않는 것, 중앙분리대를 놓은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틀린 것, 말도 안 되는 것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1항 야간에 주행 시에 상대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눈부심을 방지한다. 그래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앙 분리대를 놓는데, 그 자체가 그 높이가 바로 상대방의 어떤 헤드라이트 불빛이 상대 쪽에다가 주지 않도록 그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감소효과가 있다. 무단횡단하기가 어렵죠.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까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감히 누가 도전을 안 합니다. 따라 중앙 분리대의 효과가 있어요. 중앙 분리대의 폭이 좁을수록 반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감소되나요? 아무래도 중앙분리대의 폭이 좁으면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중앙분리대를 아주 넓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충돌하는 자체가 상당히 적어지겠죠. 말하자면 그 중앙분리대 폭만큼 넘어가야 되니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어떤 그 세멘트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에 통일로를 쭉 가다 보면 그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중앙 화단이 쭉 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하고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폭이 좁을수록 반대 차량과 충돌 위험이 커진다. 폭이 좁으면, 중앙분리대가 폭이 좁으면, 그래서 사망이 올바르지 않는 거다. 4항 정면 충돌 사고의 감소를 위한 것이 중앙분리대다. 정면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놓는 거예요. 따라서 34번째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도 하시고,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만 암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틀려서 빗고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주어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여기서 주어지는 예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금방 답이 보이는데, 이해를 못하면 답이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3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은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면허증 1년 취소, 2년 취소 그러잖아요. 근데 1년 취소, 2년 취소는 없어요. 취소는 그냥 취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다. 그런 의미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면허증 1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2항 음주운전 2번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2년 동안 운전면허 자격증 받을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2년 동안 취소다. 그런 얘기예요. 3항 음주 측정 거부를 3회 이상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위반한 날로부터 얼마? 2년 동안은 면허증이 취소,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결격 기간이다 보면 되겠고요. 4항 교통사고에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건 무슨 얘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호조치하지 않고 그냥 도주했다, 현장 이탈했다, 이 뭐예요? 뺑소니예요. 뺑소니는 운전면허 취소가 얼마? 4년입니다. 4년. 그런데 여기서는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항이 틀렸어요. 뺑소니 운전자가 되면은 운전면허 취소가 몇 년? 4년. 그 얘기는 4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 교통사고에 도주 확인했어요. 4년이죠. 그런데 이 도주한 사람이 검거되고 봤더니 그 당시에 술 먹었다는 말이죠. 술 먹었으니까 도망갔나 봐요. 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면허니까 도망갔어요. 그때는 단순 뺑소니, 음주하지 않고 면허증 있는 사람 뺑소니하고 면허
취소 기간, 말하자면 결격 기간이 달라요. 따라서 교통사고에 도주한 경우는 취소가 4년인데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그렇게 해서 4년과 5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의 특징이 아니길 거라서 요새는 회전교차로가 많아졌어요.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회전교차로에서 설치하게 되면요 계속 회전하는 자동차 때문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적당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신호로 인해서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돌면서 빠져나가고 돌면서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그 불필요하게 신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회전교차로.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요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회전교차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들어가는 차가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들어가는 차가 무조건 양보한다. 이 삼각형 표시보이나 역으로 되어 있는 거,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죠. 이것이 뭐예요? 양보 표지다. 그래서 이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교통표지판 문제로 나오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양보 표지예요. 양보 표지인데, 회전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고 들어가는 차가 양보하는 의무가 있고, 이 자동차는 뭐 주의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거, 양보하는 차가 진입하는 차이고요. 회전교차로로. 회전교차로에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회전교차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양보의 기본만 잘 지켜지면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해요. 따라서 신호등이 굳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방 자동차 반대쪽에서 차가 오지도 않는데 신호 때문에 서 있어야 될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라운드 어바웃이는 회전교차로. 자, 특징이 아닌 것 그래서 1항 사고 위험이 크며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 말이 안 되죠. 사고 위험이 그만큼 적습니다. 또 원활하게 운행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다. 1항이 특징이 아닌 것. 2항 신호 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들지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 뭐 말하자면 그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신호등은 계속 전기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게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유리한 거 적게 든다. 서행 운전이 유도되죠. 양보 운전의 의식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음 사항, 지체 시간이 감소되어서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 신호대기에 서 있는 건 지체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신호대기에 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내연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따라서 다 2항, 3항, 4항은 회전교차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1항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다음 중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장점, 버스 중앙차로를 만든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1. 일반 차량과 마찰을 최소화하죠.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죠. 대중교통의 통행속도 및 재고 및 정시 확보를 유리한다. 맞죠. 승하차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와 접근거리가 가까워진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승하차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와 접근거리가 가까워지는 건 뭐예요? 인도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가깝지만 중앙선 쪽에가 있잖아요. 그 중앙 버스 전용차로는 그만큼 걸어가야 되는 문제가, 접근거리가 그만큼 뭐예요? 멀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사항이 장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태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앙버스 차로에 도로에 그 선이 무슨 색깔로 무슨 페인트로 칠해져 있나 하잖아요. 다 아시겠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8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양형 기준, 대부분에 정해져 있는 기준, 이 안에서 처벌하라라고 되어 있죠.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처벌합니다. 얼마? 12대 중대과실이 한 사고, 이런 것들이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 저한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이 5년이 징역이 아니고 금고냐? 그러면 금고는 뭐 돈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5년 이하의 금고는 징역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노역이라고 그래요. 조금 돈은 받습니다만 일하는 그 형을 징역형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어떤 그 교도소에 주어진 방에 앉아 있는 이것은 이제 금고라고 그렇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징역형은 그 안에서 일을 한다. 그렇지 않고 금고는 일을 안 한다. 이 차이뿐이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 쪽은 일을 안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고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아주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째입니다. 다음 중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BMS가 또 하나 나왔네요.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차량 상태 및 점검 및 통제 이것은 BMS하고 관계하고 차량 상태 점검이라든가 그 통계 이것은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1항이 맞고 정류수별 도착시간 관계 버스 운영 실태 또 배차 관계 비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 교통 관계의 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째 넘어가고요. 40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12대 중대과실의 항목이란 건 어떤 것인가는 제가 지난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하나하나 이렇게 글씨로 알려드렸으니까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승객 추락사고 12항목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안전거리 비위 확보는 12대 중대과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망, 보도침범사고 들어있고요. 앞자리 방법 위반, 또 시기 방법 위반. 그 다음에 이에 뭐 신호 위반, 중앙침범, 뭐 승객 추락사고 들어있지만,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적재물 떨어지는 사고, 어린이 보호죠, 무면허, 음주운전, 12개 항목. 다시 뭐 설명 안 드립니다. 이 1강자에서 말씀드렸던 거 꼬박 다시 한번 넘겨서 보시고 확실하게 이건 알아두셔야 돼. 왜? 1강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12개 항목에 포함되는 것, 또 내지는 이와 같이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1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교통사고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했는데 뭐가 틀렸냐는 거죠. 1항, 전복. 전복은 무엇이에요? 차량이 도로 또는 도로의 장소에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 자동차 가다가 옆으로 넘는데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복이 아니에요. 자동차 가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 그 얘기는 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 이것을 전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전복된 상태다. 전복사고다. 그러나 차체의 한쪽 면이 한쪽 면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이건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고. 그러니까 전복사고하고 전도사고가 달라요. 전복사고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거. 이것은 전도사고인데 1항이 틀린 얘기가 된다. 2항, 충돌은 뭐예요? 자동차의 정면으로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고 그러고요. 추돌은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오는 자동차가 앞 자동차를 받아버리는 거,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가면서 뒷차가 앞차를 뒤를 딱 때리는 거예요. 추돌사고. 접촉사고는 뭐예요? 서로가 앞자리를 하던가 옆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걸. 이걸 접촉사고라고 그러죠. 따라서 41번째. 얘는 전도사고인데 전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이 틀린 얘기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전도사고, 전복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접촉사고, 이렇게 교통사고의 어떤 유형인데 그 유형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버스가 운행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경우는 어떤 걸까요? 버스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승하차선 사고도 나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충돌사고도 나지만 후미 추돌사고도 나지만 회전, 급정거 등으로 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버스 사고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사항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3번째 문제를 봅니다.
피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거. 피곤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런데 맞지 않는 거 그랬어요. 1항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회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2항 교통신호나 위험신호의 제때 파악이 쉽나요? 피곤한데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따라서 2항이 아니다. 3항 사고 및 판단력의 저하로 떨어져서 긴급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긴장이나 주의력이 아무래도 감소가 된다. 왜? 피곤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통신호나 위험신호 제때 파악이 어려운 것이 피곤한 상태의 운전이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 꼬박꼬박 쉬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44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오버히트는 뭐예요? 오버히트 했다고 그러죠. 토해낸다는 거예요. 뭔데? 냉각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라디에이터 위로 막 팍 표현해가지고 막 수증기 막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것이 이제 오버히터인데, 오버히트를 하게 되면요, 엔진은 재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오버히트에 따르면 과열되는 거예요. 엔진이 과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 이런 것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어떤 그 기능이 재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요새는 보링 갖고도 안 되고 엔진을 통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때 오버히트예요? 자동차는요,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엔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자동차 안에서 피스톤에 움직이는 그 온도가요, 보통 그 1000도, 20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그걸 식혀줘야 될 때 뭘 넣죠? 물을 넣잖아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는데, 또 이 냉각수가 겨울에는 얼단 말이죠. 얼지 않기 위해서 부동액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진에는 다 이거 같이 냉각수를 넣어가지고 엔진을 식혀가면서 운행하는데, 오토바이는 물 넣는 거 봤어요? 오토바이는 물 안 넣습니다. 공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엔진이 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엔진 그 앞 겉부분이 이렇게 불룩불룩 하는 얘기는 그만 공기하고 많이 부딪히라고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불룩불룩 하는 거예요. 그걸 냉각핀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이 오토바이는 열을 공기로 식혀주기 때문에 부동액을 또 내지는 냉각수를 넣지 않는다. 그럼 자동차에는 없을까요? 자동차에도 공냉식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공냉식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막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 없이 엔진을 식힐 수 있도록 그 냉각핀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엔진이 열받지 않도록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그 공냉식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소형 자동차의 외제 자동차로서는 퍼블릭카, 기억나시나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동차가 이제 공냉식이었어요. 여하튼 간에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오버히트 하는 거고, 냉각수가 그만큼 어디 라디에이터 같은 세우려 되면 과열돼서 오버히트해요.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이하 라디에이터 캡에 장착이 불안전한 경우 자꾸 오일이 품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3항 에어클리너 필터가 오염된 경우, 에어클리너 필터하고는 냉각계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어클리너라고 하는 것은 공기하고 연료하고 섞여서 잘 타야 되는데, 경유가 들어가고 등유가 들어가고 어떤 가솔린도 들어가고 마찬가지예요. 가스도 들어가고 마찬가지인데, 모든 연료가 들어갈 때는 산소가 있어야 탄단 말이죠. 그 산소를 넣어준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료계통의 완전한 연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에어클리너란 말이죠. 말 그대로 공기 클리너예요. 근데 이게 막혔다? 오염됐다? 이런 것은 바로 뭐다? 오버히트하고는 깊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망이 오버히트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팬벨트의 장력이 지나치게 느슨한 경우, 팬벨트라는 건 팬이 막 그 선풍기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 선풍기 자체를 팬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 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벨트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뚝 끊어졌다. 그러면 팬벨트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엔진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럼 오버히트를 한단 말이죠. 1항, 2항, 3항은 전부 다 오버히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3항, 에어클리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45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떤 분께서는 너무 설명이 다 아는 건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도 하니까 아시는 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너무 이 얘기는 불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45번째 문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객자동차로서 버스로서 운전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회사로서는 감차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증도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항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이것이 바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항 중상자 6명 이상에 발생한 사고도 중대한 교통사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도 중대한 교통사고예요. 전도사고는 자동차가 가다가 옆으로 넘어진 거, 이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은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6번째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영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외버스가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있죠? 고속형은 있죠. 일반형이 있죠. 직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행이다, 고속이다 타잖아요. 일반 버스다. 좌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형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46번째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47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주의 표지,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또는 문자 또는 선으로 되어 있는 표시를 뭐라고 그러죠? 노면에 어떤 글씨, 말하자면 글씨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씨로 되어 있고요. 기호로 되어 있는 건 아까 역삼각형 같으면은 양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라든가 기호 이런 것이 또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노면에 써 있는 거죠. 그걸 무슨 표지라고 그러죠? 노면 표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표지는 주의 표지가 있고 규제 표지가 있고 지시 표지도 있지만 보조 표지도 있고 노면 표지도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노면에 기호나 문자 적혀 있는 걸 노면 표지라고 그런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8번째입니다. 버스 운전 업무 종사 자격에 대한 요건을 맞지 않는 것. 자,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버스 운전 자격증 시험을 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다 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기시험, 말하자면 운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 2항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 이건 뭐예요? 당연히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을 보시고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 3항 20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버스 운전의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20세 이상 맞습니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돼요. 3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2항이 틀린 거, 맞지 않는 거 그랬어요. 3항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버스 운전해야 되는데 일종 보통 갖고 있다? 이건 안 되겠죠. 따라서 그 버스 대형면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시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시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여러 범위. 이걸 시야라고 얘기를 한다. 1항 시야는 움직이는 상태,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래도 천천히 가면 시야가 넓게 보이지만 빨리 가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2항 운전 중 한 곳으로만 시선을 집중하면 시야의 범위는 좁아지죠. 한쪽만 계속 관여하고 있으면 높게 보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3항 시야는 주위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볼 수 있는 범위, 물체를 보는 거죠. 시야가 맞습니다. 4항 시야는 눈의 위치를 바꿔가며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시야는요 딱 정면을 봤을 때 양쪽에 보이는 그 자체가 시야인데 사항은 아니다. 몸을 돌린다든가 눈을 돌리는 시야는 그 시야의 범위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다. 따라서 49번째 문제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쉬운 번째 문제 보죠.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맞는 것도 나오지만 올바르지 않는 것, 적정하지 않는 것, 적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이거 맞는 걸 찾아내려는 거구나, 틀린 걸 찾아내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어린이는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죠. 어느 경우든 간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거야. 2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바로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항과 2항은 다 올바른 얘기예요. 근데 골라내라는 건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 3항 보도록 하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4항.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통과할 때는 경음기를 울려서 차의 진행 상태를 알린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있는데 어린이가 타고 내린다 하는데 그냥 나 차 간다 하고 막 클락션 경음기를 울려대면서 빨리 가려고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따라서 사항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는 걸 골라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쉬운 한 번째입니다. 진로 변경 위반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랬어요. 진로 변경, 차로 변경이에요. 따라서 앞지르기란 말이죠. 2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기로 운영할 때 이것이 바로 진로 변경 위반이에요. 2항. 진로 변경 금지된 곳에 진로 변경할 때 진로 변경 위반이에요. 갑자기 차로를 바꾸고 끼어들 때 진로 변경입니다. 위반이에요. 뭐냐? 이건 뭐예요? 칼치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칼치기. 팍! 어떤 깜빡이든 방향치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위반이에요. 4항.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계속 1차로에서 2차로 갔다가 또 3차로로 갔다 와서 이것은 뭐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되는 거니까 쉬운 한 번째 다 진로 변경 위반입니다. 1항, 2항, 3항은요. 4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쉬운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방어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 좀 틀려요.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이 있는데요. 안전운전은 내가 사고를 내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이고, 방어운전은 상대방의 위험에 내가 휘말려 가지 않는 것이 이제 방어운전인데, 그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틀린 걸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1항.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한꺼번에 힐걸 밟아준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눠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러 번 받는 것이 중요하다. 1항은 방어운전 중에 틀린 거. 2항. 뒷차가 접근해 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뒤를, 차가 막 뒤에 너무 막 계속 붙어와. 그러면 약 한 번, 두 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금 차간 거리가 떨어지겠죠. 맞는 얘기. 3항. 화물차 뒤 운행은 적재물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조금 여유를 갖고 가는, 차간 거리를 많이 두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 4.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따라서 말이 안 되는 것, 고속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꺼번에 맞는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쉬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경제운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연료를 적게 먹으면서 자동차를 멀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경제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운전이에요. 자, 1항. 워밍업 시간을 10분 이상 시킨다? 워밍업 요새 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요, 자동차 시동 걸고 보통 한 5분 정도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좀 모든 기능이 다 됐을 때 가는 게 좋다 해서 워밍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기능 자체가 워밍업 할 필요 없을 만큼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밍업 시간을 10분에 시키면 안 된다. 공회전을 자주 한다? 공회전이라는 건 뭐예요? 기어를 N에다 놓고, 말하자면 중립에다 놓고 브레이크 페달 아닌 악셀레이터 페달을 계속 밟아대는 걸 공회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좀 자주 말씀드립니다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죠. 쓰면 안 된다고는 용어지만 말씀드립니다는 공회전을 자주 한다는 훅가시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예요. 훅가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 운전이 아니고 사망 급가속과 급제동을 자주 한다. 급가속 또는 급제동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연료를 그만큼 많이 맥히는 행위니까 에코드라이브, 경제적인 운전이 아니다. 다음 사항,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 고단 기아로. 자동차가 그 어떤 3단 기아로 갈 수 있는데 2단 기아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어떤 그 연료가 많이 낭비가 되죠. 따라서 사항은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가능하면 고단 기아로 가는 것이 에코드라이브. 경제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이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쉬운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섬이 또 나왔네요. 교통섬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 포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지대로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통섬을 두는 이유죠. 어떤 걸까요? 1항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섬이다.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지 등을 대용으로 설치하나? 아니죠.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교통섬으로 대체한다? 안 된단 말이죠. 3항 가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고요. 4항 도로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 상태가 되면 거기서 잠깐 신호가 넘어가 버렸다. 이럴 때는 대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쉬운 5번째 문제입니다. 운행 전에 일상점검을 해서 이상이 발견됐다. 누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느냐. 일상점검은 매일 하라고 하는 게 일상점검이에요. 일상점검은 통상 어떤 기계를 가지고 오는 거고 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시각, 눈으로, 코로, 청각, 들어가지고 또는 촉감, 또 입 맛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이제 오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일광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배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 번 버스를 말하자면 메트로 버스를 내가 이제 2시 35분, 뭐 5시 2분 이렇게 배차 시간을 맞춰서 차를 끌고 나가야잖아. 그래서 봤더니 타이어에 터진 것 같고 터졌다기보다는 또 공기압이 부족한 것 같고 핸들을 뚫고 꺾고 봤더니 뭐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 운행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빨리 이 자동차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보고해야 돼.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할까요? 사장님 지금 사업상 다른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비사가 일을 하지만 보통 회사에 정비사 혼자 있는 건 아니죠. 배차계는 누구한테 해야 돼? 배차계는 배차하는 담당자예요. 자동차에 몰라. 정비 관리자한테, 여기 보시죠. 정비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고치게끔 해야 된다. 따라서 쉬운 5번째 정답은 정비 관리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를 넘어갑니다. 쉬운 6번째입니다. 쉬운 6번째.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긴급자동차는 딱 3가지다. 병원차, 앰뷸런스죠. 응급차라고 그러죠. 소방차, 119차죠. 그 다음에 혈액운반차. 이것이 긴급자동차입니다. 군안자동차, 견인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7번째입니다. 자동차 등록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동차는 등록해야 돼요. 저 관할 관청에 가가지고 내가 이 자동차를 타겠습니다 라고 등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뭘 주죠? 거기에 적정한 이제 번호판을 주어서 번호판 앞에 뒤에다가 딱 정착을 하는데 예전에는 번호판에 봉인을 했어요. 납으로 딱 봉인을 했는데 지금 봉인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판 딱 붙이고 되어 있고요. 봉인 제도는 요새 감식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번호판 바꾸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봉인 제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번호판을 가지고 운행하는데 그럼 자동차 등록증을 줘요. 등록증을 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본인의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차대 번호, 그 다음에 배기량, 뭐 자동차의 길이, 넓이, 높이 다 이것이 자동차 등록증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탈 때에 등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타다가 이 자동차 뭐 더 이상 안 타겠다, 폐차시키겠다 하게 되면 그 자동차는 뭐 하죠? 등록하는 과정에서 말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 이동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전 등록이라고 하죠. 통상은 우리가 명예 변경 하는데 이걸 이전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자동차의 구조를 좀 바꾸겠다. 자동차 안에 있는 구조를 좀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구조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할 것은요. 자, 소유권이 바뀌는 건 이전 등록. 처음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신규 등록. 자동차를 그만 타야 되겠다는 말소 등록. 지역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역 등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거주지가 바뀌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속초로 이사를 갔다. 또 내지는 광주에 사시는 분이 마산으로 갔다. 또 경주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로 갔다. 자동차가 소유자는 똑같은데 주소지가 바뀌었어. 이때는 뭐예요?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안 바뀌었지만 이름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름이 안 좋다 해서 이름을 바꿨다. 소유자 바뀐 거 아니죠? 그때도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등록하고 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아두시고, 단 이륜 자동차는요, 오토바이는 변경 등록이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지만 변경 등록이 아니고 사용 신고라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사용하겠다 해서 신고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사용 신고,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쉬운 7번째 문제는 정답이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철길 건널목 통과 중에 시동이 꺼졌었다.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철길 건널목에서 시동이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말이 안 되는 거죠. 1항 즉시 동승자를 대피시키는 게 맞지요. 2항 무조건 차를 건널목 밖으로 옮겨야 된다. 자동차가 지금 철길 건너러 가다 시동이 꺼져 고장났는데 시동이 안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빨리 거기 타고 있는 동승자 또 승객을 대피시켜야지. 자동차를 밖으로 막 꺼내놓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 기차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 항이 여기에서는 대처 방법이 옳은 게 아니고, 3항 철도 공무원 그 다음에 건너는 관리원이 있다면 거기에 빨리 알려야 되고, 다음 사항 열차가 오는 방향으로 옷을 벗어 흔들어서 기관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게, 급하면 어떻게 해? 옷을 벗어 돌려주면 기관사가 어떤 그 대처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쉬운 8번째 문제의 답이 아닌 건 이 항이 무조건 차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고장난데 쉽게 되나요? 안 되죠. 쉬운 9번째 문제입니다. 급 커브길의 주행 요령으로 틀린 것. 급 커브길, 커브가 굉장히 심하군요. 이럴 때에 주행하는 방법에 틀린 것. 1항 푸트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죠. 커브가 완만하면 몰라도 커브가 급하면 급할수록 브레이크를 줄여서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좋고, 저단기아로 변속해서 운행하는 게 좋고, 3항 후사경으로 왼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맞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그 커브길이니까 좌우 잘 살펴야 되겠죠. 4항 차가 커브를 돌았을 때 핸들을 되돌리기 시작한다. 커브를 돌았다고 바로 돌리면 안 되죠. 지난 다음에 핸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바로 풀게 되면 아직 그 커브에 적응하지 안 되는 자동차가 돼서 사고 납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60번째 문제를 봅니다. 비 오는 날의 안전 운전에 대한 요령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비 오는 날 운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1항 비 오는 날이라도 웅덩이를 지난 직후에는 떨어졌던 브레이크 기능이 원상 회복이 된다. 비 오는 날 또 노면에 그 물이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 브레이크 계통 타이어 라이닝 쪽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웅덩이를 지나자마자 곧바로 기능이 회복되나요? 밀리는 거 쉽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운행되면서 조금 건조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웅덩이를 지난 직후에 브레이크 기능이 원상 회복된다.
말이 안 된다. 1항이 틀린 얘기고요. 2항, 비 오는 날은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속 운전해야 된다. 수막 현상 지난 강좌에 설명을 드렸죠. 노면에 물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스키 타는 것 같이 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노면에 타이어가 닿지 않고 가는 것 같은 스키 타는 현상을 물에 막에 생긴 현상,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맞는 얘기고. 3항,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에는 노면에 흙이라든가 기름 등이 비와 섞여져 있어서 노면이 그만큼 더 미끄러워지니까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 4항, 비 오는 날 산길의 길 가장자리 부분은 지반이 약하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따라서 60번째의 정답, 옳지 않는 것은 1항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을 1항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음 61번째 문제입니다. 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 봄철은 어때요? 블랙 아이스가 있어요. 눈은, 빙판은 빙판인데 얇은 빙판이 되어가지고 아스팔트 색깔같이, 보통 얼음은 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걸 블랙 아이스, 봄철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해빙이 되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어떤 산사태 같은 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안전운전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시선을 멀리 둬서 노면 상태 파악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는 얘기. 2항, 변화하는 기후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운전에 힘써야 된다. 아무래도 어떤 기후의 변화가 봄철에 갑작스럽게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름철은 안 오지만 봄철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3항, 춘곤증은 피로, 나른하지만 주의력 집중에 도움이 된다.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봄춘자예요. 봄춘자. 봄철에 아마 나른해져가지고 날이 풀리니까요. 피곤하고 졸음이 온단 말이죠. 이때 주의력이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져. 주의력이 집중이 안 돼. 주의력의 집중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지요. 따라서 3항이 봄철에 안전운전 요령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 4항, 운전 중에는 주변 교통상황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안전 운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1번째 문제 틀린 것 3항이 틀린 것이다. 62번째입니다. 노면의 사고율이 높은 순으로 맞게 배열하는 것은, 노면의 상태로 인해서 사고가 난단 말이죠. 어느 때 빙판길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많고 쫙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 나죠. 제일 좋다기보다는 사고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노면은 건조한 노면이에요. 따라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제일 사고율이 높은 데가 어디야? 결빙, 얼어있는 도로.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결빙, 얼어있는 도로. 그 다음에 눈 덮인 거, 눈길. 그 다음에 물기, 습유는 물기입니다. 물기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건조한. 그래서 건조한 노면은 사고율이 그만큼 적고, 습유는 조금 사고율이 생기고, 눈 덮인 데는 더 생기고, 결빙도로는 사고율이 많다. 따라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사고율이 배열된 것이니까, 사고율이 높은 것은 결빙, 눈 덮인 도로, 습인 도로, 건조한 면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사고율이 낮은 순 그러면 건조, 수분, 눈 덮인, 결빙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높은 순이었으니까 3항이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63번째입니다. 운전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 운전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 보십시다. 1항, 출발 후 진로 변경이 끝나기 전에 신호를 중지한다. 진로 변경이 다 끝난 다음에 여유있게 깜빡이를 켜줘야 된다. 비록 자동으로 깜빡이가 꺼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자동차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라서 끝나기 전에 신호등을 중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운전석은 운전자 체형에 맞게 조절한다. 키가 크면 클수록, 좀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의자 시트를 잘 조절하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또 백미러 조정해야 되죠. 맞는 얘기. 3항, 운행을 하기 전에 제동등의 작동 상태를 꼭 확인하고 브레이크 등 제대로 안 들어오나 보셔야 되겠죠. 4항,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데 스타트하면 되겠어요? 어느 때는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켜져 있어도 가긴 갑니다. 그지만 그만큼 라이닝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라이닝의 마모가 타고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64번째 문제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러 틀린 것. 인사를 잘하는 건 서비스의 기본 개념인데, 1항,
인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법이다. 맞죠? 이하 인사 표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표현이 맞습니다. 인사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4. 인사는 실천하기 쉬운 행동 양식이다. 참 실천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잘합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실천하기가 쉬운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건 좀 틀린 얘기다. 그래서 64번째 문제는 사항의 답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65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요령으로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잘못된 거 1항 사고 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에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요. 2항 화재, 진화, 출동 등 긴급자동차도 반드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느 때는 비록 화재 진압자든 소방자동차든가 다른 응급자도 같지만 운전자로서 어떤 필요한 조치는 또 나름대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3항 피해자가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호 연락 장소를 기록하며 사고 대비한다. 다치셨습니까? 병원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병원 가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불편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또 통증이 있으면요 연락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알려줘야 된다. 그 전화번호 정도는 줘야 된다. 기본이지요. 4.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옮겨서 진단 조치한다. 바람직한 얘기 같지만 여기서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조금 다친 것 같고 본인이 또 안 가도 되고 내가 약사 먹고 또 그냥 그렇게 하랍니다. 또 만약에 아프면 연락드리죠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병원 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항이 65번째는 정답이 되겠고요. 66번째 봅니다. 고객에 대한 설득 방법으로 틀린 거. 고객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때 얘기한다. 청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활용한다. 자, 아무래도 그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청각, 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는 게 좋고요. 상황에 적당한 음량과 템포를 유지. 막 악쓰고 고성 이거 안 좋다는 거지요. 막 혼자 화난다고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여유롭게 하란 말이에요. 4항 품위 있는 유머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항이 66번째는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67번째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내용을 가장 옳은 것, 준공영제 하는 건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를 골라내다 그랬어요. 1항 무료 환승제 도입. 무료 환승제는 직영제, 말하자면 민영화는 어렵습니다. 수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료 환승제를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에서 그만큼 어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무료 환승제 도입이 바로 준공영제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표준 원가, 운송원가 및 표준 경영 모델 아니고 3항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아니고 운영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아니다. 준공영제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 무료 환승제 도입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68번째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요. 1항 도로 중앙에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지정함으로써 이게 중앙버스 전용차로죠. 버스를 다른 차량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버스 중앙 전용차로예요. 2항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버스 전용차를 만들면 버스만 가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버스 자동차로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3항 승용차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들은 버스의 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한다. 버스가 버스 중앙차로로 가는데 뭐 정차해서 다른 차량이 불편할까요? 그 어차피 그 차로는 다른 차는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3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겠고요. 버스의 자전 정류장의 정차 및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을 단절시키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키는 이 자체가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69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의 도입 효과 중 운영자 측면의 효과를 옳지 않는 거. 교통카드를
요새는 현금 없는 버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아닌 교통카드를 도입을 했다. 근데 운행자, 버스 회사 입장에서 효과로서 맞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1항, 운송 수익금 관리가 용이하고 요금 집계 업무에 전산을 통한 경영 합리화가 증대되는 게 맞고요. 그만큼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현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또 문제가 생기죠. 2항,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에 따른 운송 수익의 증대가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카드로 탁탁 하게 되면 확실한 어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전산 실적 자료가 근거해서 운행 효율화를 높일 수가 있죠. 현금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4항, 다양한 요금 체계 대응이 곤란하나요? 다양한 요금 체계에서도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한 것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사항이 틀린 얘기로서 정답이 되겠고요. 70번째 문제를 봅니다. 부상자의 출혈 상태 관찰 및 조치 방법으로 잘못된 것. 자, 부상자가 생겼어요. 부상자는 뭐 이렇게 골절도 있겠지만 또 내지는 어떤 찰과상, 또 내지는 타박상, 이런 걸로 이제 교통사고로 어떤 피해자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출혈 상태는 뭐예요? 피가 지금 나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죠. 1항, 출혈이 심할 때에는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 또는 손수건 등으로 지혈할 때까지 꽉 잡아내준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팔 등에 피가 나고 있으면 어떤 피가 멈추도록, 최대한 멈추도록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지압하고 지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피가 나와요?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까운 쪽, 심장, 여기에 피가 난다 그러면 먼 쪽이 아니고 가까운 쪽, 우회를 묶어줘야만이 피가 덜 나오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항, 출혈이 심한 경우 물로 계속 씻어준다? 물로 피가 난다고 계속 씻어주게 되면 뭐예요? 물에 어떤 세균이 있어가지고 악화가 돼요. 절대 물로 씻어주지 말고 깨끗한 헝겊으로 싸매고 꽉 묶어준다. 심장에 가까운 쪽, 중요한 거죠. 2항은 잘못된 조치다. 2항이 틀린 답으로 정답이 되겠고, 3항,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출혈을 하는지 살피는 건 중요하고요. 4항, 출혈이 적을 때는 꺼지나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상체를 꽉 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70번째는 2항이 말이 안 되는 틀린 얘기다. 절대로 물로 씻어주면 안 됩니다. 71번째, 응급처치상의 의무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응급조치를 한다. 응급조치는 아직 어떤 의약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의료의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하는 게 응급조치잖아요. 1항,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 내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하다가 부상자의 상태를 좀 악화시켰다. 이것은 어떤 보면은 과실의 의미가 되고요. 2항,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응급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법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대부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응급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 나는 뭐 모른 척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항이 잘못된 거고, 3항,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과실이란 말이죠. 맞는 얘기죠. 4항, 부상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는 신체적 부상 이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다음 의료,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이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과실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71번째는 두 번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소아는 흉부 압박을 할 때 성인에 비해서 손상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자, 소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한테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그만큼 깊이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성인들은 한 5cm 정도의 압박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보통 어린아이는 아무래도 기능이 약하잖아요. 따라서 잘못 오면 산상을 입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 3cm에서 4cm 정도만 깊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어떠한 어린아이의 간이 손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3번째 문제입니다.
2도, 3도 화상, 응급처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피부에 어떤 그 열기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하는데 1도 화상은 살짝 그을린 상태고 2도는 그 피부가 약간 이렇게 벗겨진 상태고 3도 화상은 아주 깊은 상태에서 그 표피 안쪽이 손상된 손괴된 상태라고 그래요. 이것은 2도, 3도, 이제 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2도,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은 이분들이 이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입었으니까 운전자로서 응급조치한다. 이랑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체 징후를 자주 측정하는 것이 맞고요. 쇼크 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하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머큐름이나 기타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바르지 않는다. 머큐름 같은 거는 화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피가 나고 약간의 타박상이 있을 때는 어떤 외부의 어떤 좋지 못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큐름 맨날 빨간 약이라고 그랬죠. 빨간 약을 발라준다든가 이런 걸 발라주면 좋은데 절대로 화상한테는 바르면 안 됩니다. 사망, 윤활유나 바세린을 발라준다? 자동차 윤활유, 바세린을 거기다 바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화상을 입으신 분은 지금 표피가 까져 있는 상태예요. 절대 바르면 안 돼. 옳지 않는 것. 사항, 필요한 경우 혈관을 통한 진통제나 경구용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4번째 문제입니다. 가슴이나 배가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뇌출혈. 그러니까 가슴이나 배를 강하게 부딪히니까 안에서 피가 났단 말이죠. 뇌출혈이 되었을 때 취해야 될 응급처치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어느 게 바르지 않느냐? 하반신을 낮게 한다. 하반신을 가능한 높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높게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일항이 올바르지 않는 것. 단추를 푸는 등 옷을 헐렁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햇빛을 쬐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모포 등을 덮어서 춥지 않도록 한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따라서 일항 하반신은 높게 해줘야 된다. 알아두시고 75번째입니다. 근육통의 증상이 아닌 것. 근육통이라는 건 뭐예요? 뼈가 망가지고 뼈가 다친 게 아니고 어떤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근육의 경련, 떠르르 떨리는 거. 피로, 식욕부진, 근육통의 증상의 여건이 돼요. 수면장애, 잠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근육통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76번째 문제 봅니다. 승객에 대한 호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참 승객에 대한 호칭한다는 게 참 그러긴 합니다. 사장님, 뭐 사모님, 아주머니, 뭐 아줌마, 뭐 이렇게 등등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뭘 하나 더 시키려고 하면 이모 해서 부르기도 하고 고모 하기도 하고 고모? 언니 하기도 그러고 되게 요새는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모 하게 되면 그 서빙하신 분이 알아가지고 네 하고 또 갖다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 호칭이라는 게 참 어느 때는 어렵기는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친구 같으면 너나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뭐 친척 같으면 삼촌이고 뭐 이모부님 뭐 할 수도 있고 다 이런데 막연하신 분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장님 오잖아요. 나 사장 아닌데요. 또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자, 승객에 대한 호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1항 고객이란 말을 사용해 좋죠. 고객께서 고객님 좋죠.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이가 드신 분은 어르신이라고 호칭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뭐 아버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할아버님 뭐 할머님 하는데 보통 어르신께서 이렇게 좋죠. 아줌마 아저씨 등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 높여주는 거예요. 아주머니 뭐 아저씨 좋잖아요.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 느낌이 없다? 아니다. 사망이 되고.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학생이라고 호치는 것이 좋죠. 어린이한테는. 자, 7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해봐야 돼. 1항, 피해자와 구조자에 대해서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돼. 자, 피해자 누구냐? 또 구해놨는데 또 더 이상 또 사고 나면 안 돼서 좋지 않은 거 좋죠. 주변에 구조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사망. 가능한 혼자 해결해야 되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한다. 가능한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현상이 나쁘게 됐다 그랬다 해서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운전자니까 이러면 안 돼.
따라서 사망이 여기서는 옳지 않는 얘기 되고요. 사항,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누구인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긴급 조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78번째 문제 봅니다. 대퇴부 골절 시에 가장 좋은 고정 방법.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의사 개념의 어떤 여건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퇴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리 뒤쪽의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 무릎 그 밑 뒤쪽에 어떤 그 골절 뼈가 지금 손상이 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붙여가지고 고정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무로 되느냐, 철사로 되느냐, 어떤 박스 같은 거 되느냐 하는데, 제일 좋은 것, 대퇴부 골절을 했을 때는 견인부목이 제일 좋은데, 그 견인부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볼까요? 견인부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견인부목이라는, 끌고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것을 견인부목이라고 그런다. 부목. 그래서 대퇴부 골절 시에 가장 좋은 고정 방법은 견인부목이다. 여기까지를 그냥 알아두시고, 그 깊이 더 이상 내용은 우리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필요한 응급조치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째입니다. 쇼크, 순간적으로 팍 놀라고 이런 거죠. 어떤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쇼크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는 것, 쇼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게 옳지 않느냐? 기도 유지에 신경 써야 돼요. 쇼크는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 막혔나 안 막혔나 확인하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다리 부분을 15 내지 25cm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고요. 구토가 심할 경우에는 환자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구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 환자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유장 기능을 해보시면, 지금 쇼크가 일어났는데 뭐 유장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사항이 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0번째 문제를 봅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흉박 압박에 의한 그 합병증이 아닌 걸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막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막 흉부 압박을 하잖아요. 이게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폐소생술 30회 정도 누르는 게 한 5cm 정도로 눌러주는 거죠. 깊이를 눌러주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눌러주는데 늑골,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손상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 또는 비장의 안에 있는 그 내장이죠. 여기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늑골, 골절, 갈비뼈, 심장, 간 또는 비장, 이것들이 다 주의할 건데, 경추는 뭐예요? 가슴 압박을 하는데 경추는 지금 목뼈입니다. 목뼈 뒤에 목뼈, 경추를 목뼈라고 그러죠. 목뼈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목뼈하고는 관계가 없고 가슴을 누르는 거니까. 따라서 심폐소생술 중 흉부 압박, 가슴을 눌러주는데 합병증이 될 수 없는 것, 경추 골절은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버스 자격증 시험은 80분을 줍니다. 80분을 주면서 80문제를 줍니다. 거기에서 48개만 맞으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개만 맞추면 여러분은 합격하시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 100% 다 이해하시고 다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80문제니까 60점, 68에 48, 48개만 맞추시면 돼요. 시험장 가서요, 많이 맞추려 하지 마세요. 48개만 딱 내가 자신있게 맞췄다 그러면 그냥 바로 편하게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담이 가면서 공부에 조금 어려움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공부하시고요. 여러분께 항상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그 답만 안결하지 마십시오. 버스 보시는 분,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요. 또 화물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분, 또 택시, 각각의 영업용 자동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자격증 공부 시험을 하는데, 가끔 시험에 불합격되셔서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을 보게 되면 답만 암기하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강자 다시 한번 보시고 2강자 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어서 제가 또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태권도 5단 필요 없어요. 유도 3단 필요 없어. 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 잘하는 거고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만큼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한 방에 합격할 거야 라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왜? 그 불필요하게 설명드렸던 것은 그만큼 그런 유형의 문제, 그런 내용의 문제, 같은 내용의 문제가 여러 개 문제로 꼬여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공부하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하기로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수시로 이와 같은 유튜브 영상 보시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호였습니다.